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텍스트 100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 이쪽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쭉 봤습니까? 작업 일지 학생들이 이제 학술적 형태의 글을 쓰기 위한 그 과정, 조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분담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물론 또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서로 쪼개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면서, 그죠?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이런 작업 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량도 많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토끼 울타리 발표 대본도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또 뒤에 이제 직접 그 발표문을 제출한 내용도 함께 이어서 볼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또 이제 다른 그 선생님이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올린 동영상이 한 25분짜리가 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소개할 테니까 잠깐 보고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기본기에 해당하죠. 제가 알고 있는 창의적 사고 기법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트리즈입니다. 트리즈 관련 서적이 여러 권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의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로움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을 쓰신 분은 김익철 교수님이십니다. 공저로 이렇게 김영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생각해 지혜로운 사람은 13가지 문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혜로움의 비밀 앞에는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순 관리를 할 수 있고 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성을 달성합니다. 규칙성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상상과 공상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생 설계하기에서 제가 자원에 대해서 한번 쭉 7가지 자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타성, 즉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면적 사고 관점인데, 다면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략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어요. 근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것이 문제 지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공감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공감력이 없으면 그것이 활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3가지 문제 지식이 있고요. 이것들은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 각기 다 연결돼서 서로를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6단계의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해결이 안 되죠. 지혜롭게. 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문제를 정의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순 정의를 하는데 우리 9가지 모순 공부했었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수칙적 방법, 수평적 방법 했었습니다.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 2, 3단계 중에서 3단계를 미리 배웠어요. 그리고 4단계 사고를 전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이상성인데, 이상성은 뭐냐면 해결 방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성.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고 해결하는 것, 그게 이상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6단계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로 할 내용은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왜 배워야 되느냐, 문제를 왜 분석해야 하는가, 이거죠.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라고 하면서 옆에 보니까 우주선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이 우주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960년대에 러시아는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 착륙선을 만들었어요. 그때 달 표면에 딱 착륙했을 때 그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착륙선에 빛을 비추는 조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조명은 유리구로 된 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구의 유리구를 깨지지 않게 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선이 이제 착륙할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유리구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유리구를 만드느라고 한 3년 연구를 했죠. 하지만 깨지지 않는 전구를 만들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들다 지친 연구원들은 러시아의 그 박사님, 트리즈 박사님이신 바바킨 박사에게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요. 그때 바바킨 박사는 질문을 했습니다. 전구에 유리구는 왜 필요하죠? 유리구가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질문했죠. 이 박사들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필라멘트를 진공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하고 무릎을 꽉 쳤죠. 유리구가 우주선에 왜 필요한가요? 이거죠. 자, 우주는 어떻죠? 진공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리구가 전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을 열심히 3년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들은 전혀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좀 우리가 사실은 생활 속에서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생각을 거듭해서 반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어떤 주제, 아니면 정말 꼭 내가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어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 너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먼저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3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이겨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이제 김희철 교수님은 책에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체스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체스판에서 이기려면 그냥 무조건 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원인 분석 이런 걸 정확히 활용해서 체스판에 말을 움직이듯이 전략을 짜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문제를 왜 배워야 하냐면 문제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산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여름에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제 선풍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도 이 선풍기 정말 신기했죠.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풍기 날개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하잖아요.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이 선풍기에다가 손가락을 쭉 넣습니다. 날개가 우당탕탕 하면서 선풍기도 놀랬고 우리 식구 모두 다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 보니까 이제 손톱이 나갔고 손가락이 이제
껍질이 벗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성냥갑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성냥갑 껍질 그 유황으로 된 거 그것을 이렇게 샥 벗겨가지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칠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선풍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보면 선풍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저희 집에 아이가 생겼을 때는 얼른 에어컨을 샀습니다. 왜냐면 손가락을 또 넣는 그 공포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그 다이슨이라는 분은 날개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날개의 기능, 바람을 일으키는 그 기능은 살리고 날개를 위험 요소를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오게 됐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그림에 있는 그 종이봉투 없는 청소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날개 위험해서 손을 다친다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배우면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잘 공부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죠. 뭐 별 목표나 목적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유형이 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로 탐색하는 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심리적인 타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너무 똑똑하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훌륭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 호리병 속에 넣고 뚜껑을 딱 닫으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국화무늬 호리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딱 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심리적인 타성을 버리고 트리즈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트리즈 원리가 알투실러 박사님이 만든 4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가지 원리에 적용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문제가 있으면 이 40가지로 답을 한번 다 달아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얻거든요. 그래서 제 삶은 트리즈를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트리즈를 알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 마음이 끌리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멘토 세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시 제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트리즈 원리를 사용하면 목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집은 다음에 그곳을 향하여 40가지 원리로 하나씩 적용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트리즈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원리, 맛있는 달달한 케이크 조각이 있는데 이 케이크가 상품으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분할의 원리 때문입니다. 케이크 하나를 다 살 필요가 없는 요새 1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다 사긴 어려워요. 그래서 케이크를 팔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케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생크림 케이크 또는 과일 케이크 또는 뭐 고구마 케이크 이렇게 골고루 맛을 볼 수 있도록 다 조각을 내서 파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트리즈 원리의 1번은 분할하는 거예요. 이 분할은 어떤 걸 분할하냐면 시간도 분할하고 조직도 분할하고 공간도 분할하고 어떤 물질도 분할할 수 있어요. 그 뭐든지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블라인드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블라인드도 전에는 커튼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빛을 적당히 들어오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커튼을 쪼가리로 나누면서 빛도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피자도 역시 나누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가구도 어떤 옛날 우리는 이렇게 옛날 옷장들은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가구들은 다 나누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구역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밑에 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이 뭐냐면 시창작 지도에서 이 트리즈 원리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즈 원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글을 쓸 때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차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USB인데 USB는 추출하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USB가 있잖아요. 그래서 USB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선택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추출하기 원리라는 게 있는데 특공대 같은 것도 있고 아웃소싱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추출하기 원리가 있는데 많은 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걸 저는 추출하기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활용인데요. 부분을 바꾸어서 그 부분만 다른 기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변차선 같은 게 있습니다. 가변차선은 차선 중에서 우리가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 아침에는 들어가는 차선을 넓게 하고 저녁에는 퇴근 시간에는 수도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오는 차선을 더 넓히는 그렇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차선을 가변차선이라고 하는데 부분을 바꾸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장갑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때 장갑의 그 손가락 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갑 나와 있고 또 고객 가게 할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VIP 고객용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을 부분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맛있는 굴이 있는데요. 입맛이 다져지네요. 자, 글을 쓸 때도 이렇게 그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의 한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안현미 선생님이 쓰신 비굴 레시피라는 글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굴은 막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비굴을 잔굴, 석화, 홍굴, 보살굴, 석사처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굴의 한 종류로 읽고 싶다. 이렇게 해서 비굴이라는 굴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적인 측면으로 시를 쓴 거죠. 이런 작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균형 원리인데요. 이것은 한쪽의 균형을 깨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신제품 이런 거를 생각하는 데인데 인류가 만든 위대한 비행기라는 게 있죠. 이 비행기도 이렇게 날개를 위에는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하고 아래쪽은 좀 평평하게 해서 아래쪽에서는 높은 압력, 위에서는 낮은 압력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압력의 차이로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방법이 엄지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젓가락을 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비균형의 원리로 암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도 이렇게 균형을 깨는 그런 시들이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서 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백화점 같은 거죠. 쇼핑몰, 대규모 쇼핑몰에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수가 있어서 휴식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골고루 다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백화점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출간할 때 여러 사람이 공저로 내는 것들, 이것도 통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할인 패키지 같은 것도 통합의 원리에 해당하죠. 다음은 이제 다용도의 원리인데요. 용도를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모노 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돈을 송금하는 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메일 보내는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그 망한 업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있었던 그 공중전화, 지금 이제 공중전화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 원래 예전에는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집에 와야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금 망한 업종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무슨 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지금 다 뭐 잘 안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카메라 촬영 기능도 하고 컴퓨터 기능도 하고 전화 기능도 하고 이제 뭐 거의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다용도, 여기 나온 것처럼 다용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 문자 보내는 거, 카카오톡 하는 거, 그 외에도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한 손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용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다용도입니다. 일곱 번째 생각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포개기의 원리예요. 글을 쓸 때는 투사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물에 투사시키는 거, 포개기 하는 거죠. 포개기 하면 이렇게 옆에 보면은 마트로시카 인형이 있는데 러시아의 인형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인형을 그렸는데 이 마트로시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엄마, 어머니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또 들어있고 안에 열면 또 들어있고 이렇게 또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인형까지 들어있는 이런 마트로시카 인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보통 요즘에 가게에 샵인샵, 가게 속에 또 가게. 그래서 어떤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숍에서 액세서리도 팔고 그릇도 팔고 커피숍에서 또 어떤 그 액자 같은 거 예쁜 그런 것도 팔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이제 샵인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글을 쓸 때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물이 되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투사 포개기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거기 빽빽한 세월 속에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 내가 사라진 빈 숲에 푸른 잎들의 울음 메아리치고 그늘 없는 나의 죽음 나무 속에 있네. 이런 채우기님의 시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작을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놀라운 시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균형의 원리예요. 주고받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비균형 있었죠. 그러니까 비균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균형을 맞춰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거북이 그림을 찾았는데 거북이가 아래에 있는 거북이는 그냥 있을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거북이는 그냥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다리 한 짝을 쫙 들고 있는 그림이 양쪽에 있는데요. 다리를 들으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들고 이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중기가 있어요. 거중기, 그리고 도르래로 무게중심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균형 맞추기 원리 또는 주고받기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퇴하기, 물러나기, 그런 거, 그런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번 물러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거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절을 하면 서로 관계가 깨지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거절 같은 거 여기에 해당하고 10번 선행 조치의 원리,
미리 하기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낚시 떡밥 같은 건데 이게 고래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쫙 던져야 고래가 나타나겠죠.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리정돈 미리 해두는 것, 그 다음에 커터컬러 이렇게 자르기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선행조치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가지의 트리즈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타성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는 트리즈 원리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샥 내려오고 그리고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황금 열쇠가 딱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넣은 거는 창의적인 사고 중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건데 이 의자를 파자하면 소리의 음자와 마음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창의적 사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예비 순사를 마치고 심사 내용 중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논문의 제목이 시창자 교육에서의 트리즈 원리 활용 방안인데 시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평범하고 상투적이다. 그러므로 시를 다르게 정의해봐라. 그래서 창의적 사고 원리인 트리즈 원리를 사용하는데 시의 정의를 예전의 것으로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좀 남다르게 정의를 해봐라 라는 게 보완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다르게 정의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알아볼 만큼 물어보고 고심을 해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일이 바로 심사일인데 오늘 이제 아침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오후 저녁에 이제 5시에 심사인데 새벽이 5시가 다 돼 가는데 이제 12시간 전인 거죠. 그때까지도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문단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제가 정말 힘들게 있다가 도저히 눈도 감기고 이제 어깨도 쑤시고 온몸이 다 쑤셔서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한숨을 벅벅 쉬면서 이제 잠자리로 들었죠. 그런데 잠든 지 한 10분이나 되었을까 합니다. 그때 꿈속에서 격자무늬로 된 이렇게 방이 쫙 있는데 창호지로 된 방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열지도 않았는데 스르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큰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육조단경을 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얼른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얼른 켰죠. 육조단경,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검색해 보니까 불교 경전 이름이었어요.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지었다는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책이 무려 10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도서관 문 열자마자 바로 가서 그 책을 빌려서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시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육조단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심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지쳐갖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이 답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안 들을 경우에는 명상을 하면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가들은 명상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명상을 해보던가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명상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들었고 해서 제가 이제 꺼냈는데 어쨌든 절실하게 그죠? 굉장히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절실하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꿈에서 그죠? 꿈속에서도 사실 나타납니다. 꿈에서도 뭐 평소 때 계속 고민하고 그 문제 생각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꿈에서도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요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은 내용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했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텍스트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토끼 울타리라는 이 영화를 담당 교수가 주제로 제시해 줬답니다. 이 조원들이 주제 선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니까 담당 교수가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해 줬어요. 토끼 울타리라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많은 뭡니까 그 작업 일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도 다른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발표 대본을 준비하겠죠. 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조원들이 있겠죠. 조장 인사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뻔뻔조의 조 이름도 일부러 조금 우습게 지었죠. 뻔뻔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이여주입니다. 저는 발표문을 법정에서의 토론 형식이라는 색다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발표문을 그냥 딱딱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발표해도 되지만 이제 이 주제가 법정에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도 이 내용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한 계기는 우리가 열심히 토론 시간에 배운 것을 아깝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표하는 글에 배운 것을 투자하는 심정으로 정성과 노력을 담아서 치열한 토론의 장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유까지도 밝혔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원들의 역할과 각자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조원들 소개를 하죠. 의료학과 1학년 이어주고 토끼 검사 역할, 그 다음에 의료학과 4학년 복자는 김 기자와 정인 역할, 이제 그 다음에 또 판사 역할 하는 사람, 영화의 주인공인 몰리 토끼 역할, 원고 역할이죠. 그 다음에 네빌이라는 하얀 악마 역할, 피고인이죠. 그 다음에 백인이 좋아서 하얀 악마 변호사를 자체해서 하게 된 김정민, 백인 변호사 역할이죠.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호주 통신은 김 기자 나오세요 해가 김 기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뻔뻔뉴스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은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은 토끼 당근밭을 강압적으로 갈아엎어 뺏은 뒤 울타리까지 쳐버린 하얀 악마를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얀 악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원주민들 땅을 강제로 뺏어서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노예처럼 부리고 또 이 사람들을 축출해서 그 원주민들의 땅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백인 세력입니다. 백인 세력인데 이제 비유적으로 하얀 악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삶을 하면서도 치열하고 재미있는 색다른 법정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조금은 잔인할 수 있고 약간의 변명과 조금의 치열함이 돋보이는 법정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재판 시나리오 해가 이제 법정에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얘기하면서 토끼의 당근밭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빼앗고 울타리까지 쳐버린 하얀 악마를 고소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진성한 법정에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이제 먼저 선서를 하죠.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거죠. 자, 단체로 선서를 했고 1단계 인정신문입니다. 판사가 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지 먼저 검사가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검사 측입니다. 이게 토끼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하얀 악마가 토끼 당근밭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빼앗고 울타리까지 쳐버린 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토끼들의 번식을 막겠다며 분열 토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혼혈 토끼가 탄생하였을 때 겉으로는 혼혈 토끼들의 원활한 정착 그리고 혼혈 토끼만을 위한 대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토끼들의 점진적인 제거를 목적으로 토끼들을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집단으로 종속시키면서 너희가 토끼인 걸 잊고 하얀 악마같이 되어야 한다 라는 사상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입니다. 판사가 먼저 피고인한테 질문해라 하죠. 검사가 피고인은 혼혈 토끼를 당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당신들의 사상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 피고인은 하얀 악마 측이죠. 아니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검사 측에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더 높은 근대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과학 문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차, 자동차 등을 통해서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또 수저, 의복, 비누 등을 통해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해 토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우월한 우리의 문명을 전해준 격밖에 없습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하고 얘기를 하죠. 검사가 판사님, 피고인이 뻔뻔하게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자, 증인으로는 몰리와 하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증인신문 시작하죠. 4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당신들에게 자신의 문명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당신을 생이별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자, 몰리 토끼가 이제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인데, 네, 사실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와서 법적인 후견인이 네빌 씨이므로 같이 살 수 없다. 데려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토끼들을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킨 거예요. 그죠? 검사가 그들의 문명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몰리 토끼가 억울한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문명은 단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의식주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 의식주를 꼬박꼬박 챙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를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주를 챙겨준 것도 결국은 정말 토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살을 찌워서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돼지를 살찌워 잡아먹듯 말입니다. 노예로, 하녀로 그들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비비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 동물의 삶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자, 변호사가 이해를 제기합니다. 자, 하얀 악마 측을 변호하죠. 판사님, 저희 측에서 우선 저희의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잠시 네빌 씨를 통해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자, 판사가 허락하죠. 여러분들께 우리의 문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문명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원치 않는 제3인종의 탄생을 묵인해야 할까요? 유색인종을 조장해서 흑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백인들 같이 발전시켜서 백인사회에 흡수시켜야 할까요? 이건 완전히 백인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이죠. 원주민 보호기구의 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은 그런 결혼을 승인하거나 막는 겁니다. 하인들과 농장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혼혈아들을 모아와서 이곳에서 혜택을 주면서 모든 우리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적응시킨다면 그들은 원주민으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원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이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원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강압이고 폭력이죠. 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듯 사회적으로 겉돌 수 있는 제3의 인종을 우리의 문명으로 이끈 것뿐입니다. 몰리, 당신은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몰리,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간의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육소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좋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데 친구가 생기면 뭐합니까? 그리고 데이지가 태어나고 그레이시가 오면서 우리는 셋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교육소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탈출하지 않고 잘 적응을 했는데 왜 유독 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적응을 못해 억울한 심정으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몰리토키.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원숭이 말이라며 못하게 했습니다. 원숭이라는 것은 이제 지능이 떨어지고 원시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사람을 원숭이라고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진화가 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또한 우리들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하얀 악마 책이 영어를 강요했다는 건 교육소로 간 수녀들이 당신들의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짐승이었다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몰리토키. 하지만 저와 데이지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에 성공한 유일한 토끼들입니다. 올리브라는 아이 토끼가 있었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교육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인간으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지만은 토끼가 이제 원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검사가 판사님 제가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지. 아직 신문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자, 검사가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몰리토끼.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줄을 서고 노래 부르고 청소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검사가 정현의 신문을 종합해보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는 건데 어떤 강압적 대우를 받았습니까? 몰리토끼가 말하았습니다. 저희들을 교육소에 갈 때도 철창에 가두어진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악마들은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침대에서 자도록 했고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로 뛰어가도록 만들었으며 우리를 더러운 짐승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오자마자 우리의 검은 피부를 가리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색인 흰색 옷을 입히면서 천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교회도 수녀님들 옷도 우리들의 옷도 침대도 전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이 강요되었습니다. 무슨 선심이라도 서는 것처럼 우리를 씻겨주며 감사하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그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의 어떤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백인만이 진정한 인간이다. 뭐 이런 의식이 담겨 있는 것.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죠. 판사가 검사 측에서는 몰리 토끼 말고 하얀 악마의 문명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토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가 토끼 하녀도 강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하녀 증언도 들어보겠다고 하죠. 5단계 두 번째 정의신문에서 이제 검사가 토끼 하녀에게 토끼 하녀는 백인에게서 어떤 강압적 대우를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니까 학교 교육이 끝나자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해야 된다면서 우리 보고 우울한 문명에 살고 있는 거라며 어느 농장의 부부에게 저를 하녀로 보내버렸습니다.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는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마다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인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저를 내쫓았겠죠. 감히 하녀 주제에 내 남편을 유혹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겁니다. 백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없이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를 자청하며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한 토끼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기라도 할까봐 더 이상 떨며 살기가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판사가 묻죠. 검사나 변호사 측 증인에게 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검사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희도 검사 측 증인에게는 더 이상 신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추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제 이 도망간 토끼들을 잡아오도록 추격하는 역할을 내나 같은 토끼인데 이제 하얀 악마 측에 협조하는 토끼겠죠. 이 추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추격자에게 당신의 예전 삶에 비해 지금 백인의 교육시설에서 일하면서 백인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더 윤택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추격자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목축이나 밀 재배업으로 성공한 하얀 악마들이 토끼 울타리도 설치하고 무어강 수용소를 만들 때에 그들과 일할 기회를 얻었고 약간의 보상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막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사 측이 내세운 증인의 증언은 우리 문명의 우울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가 저도 신문을 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죠. 자, 이 추격자가 무두입니다. 이름이 무두.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당신의 딸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의 딸도 우울한 교육을 받고 백인들과 같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슬퍼하면서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 해도 그만큼의 좋은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아이들을 가둬놓고 교육시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하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백인이 주는 혜택이 좋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간 제 딸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곳에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백인의 강압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한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해버립니다. 피고인이 막 화를 내겠죠. 역시 머리가 검은 짐승은 기르면 안 된다고 했었지. 짐승도 길러준 은혜는 아는 법인데 이때까지 그조차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걸 이때까지 길러왔다니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가 조용히 해라고 하죠. 피고인 측 조용하세요. 검사가 판사님 무두의 정언으로 봐 무두 이 사람도 백인의 강압적 압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발언을 합니다. 만약 아이들을 교육소에서 교육을 다 시킨 뒤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에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검사가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치면서 그들은 자신의 문명이 우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문명을 강요하고 다른 문명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문명은 문명이 아닌 폭력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인들의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원하는 판결 내용, 이러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검사 측에서 신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문명이 강압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제공해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연에 굴복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연을 개척하는 삶의 주체로 만들어졌던 것. 그래서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줬던 것은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도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해줬고 아무것도 없던 자연을 양들이 뛰어놀고 푸른 초원으로 가꿔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선처를 바랍니다. 자,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어봅시다. 먼저 피고인 측입니다. 제가 한 행동은 단지 그들 위해서 한 행동일 뿐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황량한 땅을 개척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저희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저들도 우리처럼 우월한 문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식들이 때를 서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인이 하는 말, 자, 몰리토끼가 하는 말 들어볼까요? 그 어떤 법이라도 우리를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엄마에게 빼앗아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시에게 월루나에 엄마가 있다는 거짓말로 우리들을 끝까지 속였습니다. 이제는 하얀 악마들이 진실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서구의 문명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비서구의 문명을 파괴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문명도 절대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을 보는 시각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문명의 우월함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비서구에서는 옳은 문명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 비서구, 즉 토끼사에서도 주관 없이 그냥 비서구의 문명을, 서구 문명을 좋다고 받아들인 토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비서구에서는 옳은 문명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문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기자가 뉴스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잘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에서 사실상 우리도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토기들처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서 서구와 비서구를 나누고 우월함을 규정짓고 있는 우리의 나쁜 인식을 잘못된 판단이겠죠. 이걸 탈피한다면 이것이 서구 우월주의를 타파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원들의 역할과의 소중함과 힘든 시간을 고생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원들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연극 형식으로 종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재밌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다른 수강생들이, 수용자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시킬 때 이렇게 어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연기를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도 어떤 조가 했습니다. 몇몇 조가. 이런 게 장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할 때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학술적 글쓰기의 실제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이제 차례해 가지고 이제 목차에 해당되죠. 서론, 본론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술적 글쓰기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2분이거든요. 그 정도 하고 오늘은 발표 내용까지 마쳤고요. 다음에는 제출된 글을 우리가 보면서 학술적 글쓰기에 맞는 형식, 일단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죠? 자기 글이 아닐 때는 밑에 이제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그죠?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밝힌다든지, 이런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